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한남동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아기는 천수를 누린다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못된 짓만 하던 시모가 죽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살려달라 빌었거든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냐고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빌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사후세계가 있다면 시모는 미친 듯 괴로울 겁니다. 그렇게 갖고 싶던 모든 재산이 다 저의 명의가 되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늘 물어봅니다. 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웃기만 했죠. 당한 이야기를 막상 하려 하니 입이 안 떨어지네요. 여기라도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찾아왔어요. 저는 죽어서만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살아간 그곳이 저에게는 악의 소굴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들떠서 시집을 갔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어요. 쉬운 말로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자신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연, 우리 집에서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내가 너 말려 죽일 거다. 어머니, 아무것도 가져갈 마음 없어요. 그대로 나갈 테니 비켜주세요, 제발. 웃기지 마. 너 그대로 못 나가. 내 인생 망쳐놓고 편안하게 나간다고? 절대 안 돼! 아버지 사랑만 받고 고이고이 큰 저는 시모에게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아침마다 시모를 만나면 인사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였죠. 물론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다 저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1970년 말부터 지방에서 건축 토목 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잘 나갈 때 국내 도급 순위 100위에 들 정도로 자리를 잡은 건설업체 대표셨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니지만 남쪽 지역에서 중견 건설업체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업이 날로 번창했지만 아침은 저랑 함께 드셨어요. 전날 과음을 하던 야근을 하던 오전 7시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경영을 공부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주길 바란다고 하셨지만 저는 서울로 대학 진학 후 우연히 본 연극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들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다들 부잣집 공주가 연극을 한다고 하니 헛소리 말고 아버지 말 듣고 시집이나 가라고 저를 무시했어요. 배부른 공주가 배고픈 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돈은 아버지가 있는 거지 제가 가진 부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대학과 가까운 신촌 근처 오피스텔에 살았는데요. 아버지 몰래 대학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학교도 휴학한 채로 극단에 취업했어요. 일을 악물고 극단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잡아본 걸레질부터 극단 의상 수선까지 하게 되었죠. 손에 물집이라는 게 처음 잡혔어요. 그러다 대사 몇 줄이라도 있는 단역 배역을 맡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 무대를 위해 2시간이 넘는 연극 대본을 다 외워버릴 정도였습니다. 연극 무대가 시작되기 10분 전 긴장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라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여럿이 저를 다짜고짜 끌고 갔어요.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극장을 헤집고 저를 데려갔죠. 이해심이 많고 상식적인 아버지일 줄 알았는데 딸이 하는 일을 망치다뇨. 소극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 이끌려 지방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멀쩡하게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왜 이러니? 회사 물려받으라고 해서 그래? 그게 싫으면 다른 일도 많잖아. 아니면 조용히 시집을 가도 좋고. 연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드디어 하고픈 게 생겼어요. 연극하고 싶어요. 무대에 서야 살아있는 것만 같아요. 그게 얼마나 철이 없는 줄 알아? 사람들은 모두 널 부러워해. 아비가 번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네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연극으로 성공하는 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지가 번 돈 좋죠. 하지만 그건 온전히 제 인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기생충으로 살기 싫어요. 힘들어도 좋아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기생충이라니? 넌 내 소중한 딸이야. 너한테 좋은 세상 주라고 이렇게 돈 벌었다니까.
다들 아버지 재산 노리는데 저는 아니잖아요. 바로 아버지 딸이라서 그래요. 저도 스스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니 찾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물로 흡수해도 저를 꺾을 순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몰래 집을 빠져나와 극단에서 단역 배우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봐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에 저에게 모든 하라며 용기를 주시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결국 극단 쪽에 압력을 넣어 제가 더 이상 극단에 머물지 못하게 했죠. 극단장은 미안하지만 네가 나가야겠다 하더군요. 주연 배우도 아니고 단역 때문에 건물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았겠죠. 다른 극단에 가도 어느새 아버지가 손을 쓰시곤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각을 세울 무렵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와 싸우다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심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누워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왜 태어났을까부터 연극이 진짜 좋은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단순한 반항인가 돈이 많은 아버지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대학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저보고 배부른 투정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고 싶은데 힘들어 보인다고 제 삶을 마구 휘저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사고 후유증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왔어요. 평소에도 아버지와 마찰이 있었기에 더 심한 공황장애가 생기더군요. 사람 많은 곳은 가지도 못했고 한동안 자동차 핸들을 잡기도 두려워 아예 타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허리 쪽에 통증이 생겨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고 학교고 다 포기하게 되었어요. 저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간병인을 붙여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대꾸도 없이 홀로 나선 길이었죠. 사고 이전에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하게 집에만 있으라고 했지만 사고 후에는 집에만 있으니 자꾸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라고 하더군요. 제가 폐인이라도 될까 걱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외부로 나가니 제가 행여 잘못될까 사람을 붙이더군요. 이렇게 저 감시하시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혼자 다닐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이 몸 상태로는 연극은커녕 관람도 못해요. 죽겠다고 부모한테 으름장을 놓는 저의 태도에 아마 아버진 가슴이 무너졌겠죠. 그때는 정말 아버지 마음 따위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병원만은 혼자 다니겠다 하니 서울에다 집을 얻어주셨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생각지 못하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그 재활병원은 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인연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저는 연극 장면처럼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재활과 의사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보던 연극 대본 때문이었어요. 안톤 체홉의 갈매기라는 희곡집이었죠. 현대 연극사의 한 획을 그은 대작가의 책을 보다 남자를 만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이 연극에도 배우가 되고픈 주인공이 나오기도 해요. 그 대본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도 갈매기 좋아해요. 대학 때 주인공 역할도 했었었는데. 진료 시간 기다릴 때 읽을 책은 아니지 않나?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영국에서도 작가가 되고픈 남주가 엄마의 반대로 좌절하고 배우가 되고픈 여주와 사랑에 빠지지만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내용이에요. 하늘을 나는 갈매기처럼 주인공들도 사랑과 꿈을 향해 비상하지만 결국 총에 맞아 죽는 갈매기처럼 좌절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도 희곡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대요. 저도 배우가 꿈이었으니까요. 공통점이 생기니 그대로 사랑에 빠졌어요. 레지던트 3년 차인 그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우리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아버지 반대로 의사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 면허만 따고 연극을 하자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며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 있다고 했지 건설사 대표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은 온전히 저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버지의 배경은 빼고 말이에요. 몇 번의 계절이 변하고 그는 전공의가 되자마자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 당시에 몸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 무렵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그 재활병원 원장이 남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어떤 시련과 반대가 있어도 우린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한 것은 가난한 연극배우 지망생 타이틀이 저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해요. 어리석은 반항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의 재력을 누려놓고 말이에요. 소원대로 의사가 됐으니 결혼은 제 맘대로 할래요. 이건 꺾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저를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로 안내하고 자기 가족들 앞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시부와 시모 그리고 시할머니,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음대로 한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그 마음이 충분하게 전달되거든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서 하고픈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누리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비웃겠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돈이라도 명예라도 얻게 되니까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만 제일 무거운 줄 알거든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남편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이나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시모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죠. 어머 재원아, 할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니? 이 아가씨가 뭐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다. 우린 아가씨를 가족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어머니, 약속과 다르잖아요. 의사 되면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원아, 할머니 앞이다. 목소리 낮춰. 네 엄마 말은 이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잖니. 그러니 무턱대고 허락해줄 순 없지. 그렇게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가야 하나 계속 서 있어야 하나 싶었지만 저는 이상한 객기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저랑 결혼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연락이 많이 오는 상태였어요. 모두들 제 배경이 탐이나 그랬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하다 사고가 나서 그만뒀어요. 그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 사람과 사귀게 되었고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진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저는 대학도 중퇴했고요. 재원씨가 병원장 아들인 건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반대하시면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의 가족들은 연극이라는 단어에 움찔했어요. 5대 독자 아들이 서울대 의대 다니다가 갑자기 연극 연출하고 싶다고 하니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시모는 자기 아들 을지를 꺾으려고 수면제 수십 알을 먹다 죽었다 살아났대요.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욕심으로 결국 남편의 꿈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시부의 병원은 서울에서 꽤 이름이 있는 사고 재활병원이었어요. 규모는 우리 자산이 훨씬 더 높겠지만 표정만 봐도 의사지만이라는 가족들의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아가씨가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그럼 잘하는 건 뭔데? 연극 말고. 저 연극 잘 못해요. 그래서 단역 하나 겨우 따내는걸요. 그럼 노래 하나 할까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거 하나 할게요. 트로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알뜰한 당신 알아요? 그거 하나 불러봐요. 잘해야지 우리 재원이랑 결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시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는 자기 손자가 안쓰러운지 농담 섞인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시부와 시모는 할머니를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서 계시더군요. 저는 알뜰한 당신을 알고 있으니 할 수 있다고 했죠. 아버지가 좋아한 노래였는데 돌아가신 할머니의 18번이었대요. 얼굴도 못 본 할머니지만 아버진 가끔 노래방에 가면 그 노래를 했거든요. 울면서 말입니다. 음정도 기억이 안 났는데 가사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울고 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아나요?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채 하십니까요? 아버지가 왜 제 마음을 몰라주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지, 돈은 절 위해 벌었다고 하고 연극은 못하게 하는지 철없는 마음에 그만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른 척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에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갑자기 우는 모습에 할머니가 일어나 달래주시더군요. 배부른 투정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서럽더라고요. 나오는 길에 노래 잘했다고 할머니가 돈을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렇게 첫 인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대요. 그게 문제였는지 며칠 뒤에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5성급 호텔에서 저녁을 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 식당이었는데 가면 탁자 위에 포크나 수저들이 많거든요. 용도가 다른 것들인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몇 차례 가본 집이었어요. 이런데 처음이죠? 미안해요. 제가 아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일단 먹어요.
싫은 소리도 먹고 나면 덜 서럽거든. 저한테 서러운 소리 하신다면 저 안 먹을래요. 오늘 속도 안 좋고 저는 프랑스 요리는 별로라서요. 시몬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다 갑자기 하하하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표정이 바뀌더군요. 과거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다면 이때로 돌아가 식당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어요. 전 몰랐죠. 시모가 사악하고 못된 여자란 걸 말이에요. 안 그래도 돼. 자존심 부릴 것 없어. 얼마면 떨어질래? 나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교양 찾으려고 했는데 얘가 아주 어른 무서운 줄 몰라. 그래서 없이 사는 것들은 질이 떨어지는 법이야. 말해. 얼마를 원해? 없이 살면 질이 떨어지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있어도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서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결혼 안 해도 돼요. 제가 물러날게요. 그럼 가봐도 될까요? 이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간다고 해? 그리고 네가 말로만 물러난다고 하면 어떡하니? 우리 재원인 너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순진아는 잘도 꼬셨더라. 남자는 얼마나 많이 만나본 거야. 연극 애들 물러나니까 남자 잘 알아서 그런가? 저기 사모님, 연극이 물러나다뇨.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남자 많이 만나보면 잘 꼬실 수 있나요? 저는 어른들의 그 선입견이 싫어요. 재원 씨가 꼬신다고 넘어갈 남자도 아니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벌떡 일어나 가려는데 물잔이 날아오더군요. 저는 3류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된 그분이었어요. 그때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이 여자가 내 아버지가 건설사 대표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이 될까 궁금했어요. 저런 여자 밑에서 산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저라도 그의 구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진 적어도 제 전 남편들한테 이러진 않았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다행히 물잔은 벽에 날아가 꽂혔어요. 부서진 파편에 제가 볼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충고하는데 이 방 안 나가는 순간 다신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눈에 띄면 그때는 물잔이 아니라 총구가 정확히 네 머리에 향할지도 몰라. 그럼 고운 얼굴부터 머리통이 날아가지 않겠니? 제가 지금이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거지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쓸데없이 이해심이 많아서 넘어갔어요. 남편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저러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사람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죄송하지만 저 그 병원 환자라서 가끔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돼요. 혹시 모르니 저 방탄조끼랑 헬멧 쓰고 만나면 되겠네요. 시몬은 제가 한마디도 안 지니 사납게 저를 노려보며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전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지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얗게 질려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어떻게든 시모의 허락을 받을 테니 저에게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그 후 남편이 단식 투제까지 불사하며 저와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시할머니가 많이 응원해줬다고 했어요. 저랑 살면 심심하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로 갔습니다. 그동안 집을 나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던 저는 아버지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제가 누굴 만나는지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의사에다가 병원장 아들이니 허락하겠지 싶었는데 말입니다. 안 돼. 그 남자랑 결혼 못해. 시할머니랑 시부 시모까지 있어. 외아들인데 너 보고 시댁에 들어가 살라면 어떡하니? 차라리 연극을 다시 하든지 시집살이 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넌 진짜 내 마음을 모르겠니? 연극보다 시집살이가 더 어렵다는 걸 그때 알 턱이 없던 저는 반대하시니 무조건 그와 결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철없는 딸의 청개구리 같은 짓에 아버지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하라 하셨죠. 대신 신혼집은 아버지가 얻어주신다고 했어요. 시집살이 하는 꼴은 못 본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병원장 시부에게 단독으로 전화하셨대요. 아마 가난한 여자애가 건설사 대표 딸이란 걸 알았으니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특히 잘난 척하며 재수없게 말하던 시모가 궁금하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저를 당장 만나겠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비행기까지 타고 오셨다고 해요. 시모의 집보다 더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모습에 놀랬겠죠. 시댁은 도우미 아줌마 한 분만 계시지만 저희는 아예 단독주택으로 고용인만 10명이거든요. 미안해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어쩐지 고운 얼굴이 좋은 집안 자제인 것 같던데 제가 그날 했던 언행은 잊어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사모님 말 놓으세요. 제가 한참 아랜데
그리고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얼른 일어나세요. 고용인들 봅니다. 명색이 시모 되실 분인데 저한테 왜 무릎을 꿇으세요? 시모는 오자마자 저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시라고 해도 죽어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모든 걸 용서한다고 말할 때까지요. 시모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죠. 난 간호사였어요. 사별한 재원이 아빠 후처예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재원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 같은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앞이 깜깜했어요. 우리 재원이한테 힘이 돼줄 아가씨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연극배우가 되면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거잖아요. 뜻 쓸데없이 제가 감정이입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납득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모한테는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간호조무사가 병원장 5대 독자를 낳아 팔자를 고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드리고 싶었대요. 제가 좋은 집안 딸은 맞나요? 아버지야 성공하셨지만 저는 아니에요. 연극도 실패했어요. 그게 성공이죠. 그런 아버지 만나기 쉽겠어요? 딸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시던데요. 그런 사랑 받는 게 성공이에요. 아픈 건 나도 간호사라서 도와줄게. 알겠죠?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문제는 오히려 남편이었어요. 제가 자기를 속였다고 한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말했으면 훨씬 결혼이 쉽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다고 길길이 날뛴 걸 모르고 말이죠. 아무튼 저희는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남동 근처 옥수동에 큰 아파트를 사주셨죠. 한 집에 다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사위한테 단단히 이르기까지 했어요. 그때는 시댁에 가면 시모가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생선 4일까지 발라서 저한테 주시곤 했어요. 저도 시모를 불러서 명품관에서 가방도 사드리고 골프 회원권도 드렸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사랑만 받고 살았으면 좋았을까요?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시모나 시할머니가 본격적으로 눈치를 주지 않으셨지만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문제는 임신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결혼 이후부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경기가 좋지도 않았고 새로 지은 오피스텔 단지의 분양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고심해서 그런지 수척해지셨고요. 저는 제 임신만 안 되는 게 화가 나서 아버지를 돌봐드리지 못했어요. 연극도 실패하고 엄마가 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속상했습니다. 점점 시댁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수년이 흘러도 아이가 없는 며느리가 마냥 좋지는 않겠죠. 손이 귀한 집이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괜찮다. 기다리고 있을게. 마음 편히 먹으렴. 아이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잖아. 너희들 몸에 이상 없다고 하는데 기다려보자. 응? 할머니, 송구해요. 결혼하면 누구나 아이를 갖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네요. 아니다. 난 재원이가 마음 잡고 병원 잘 다니게 된 것이 다 네 덕분이라고 생각해. 괜찮은 짝 만나기가 어디 쉽니? 난 네가 부잣집 딸이라서 좋은 게 아니야. 재원이가 너랑 있으면 행복하니 그래서 좋은 거지. 이렇게 말씀은 하셔도 성당이든 집이든 아기 기원 묵주 기도를 드린다고 하시는 말에 며칠간 밥맛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회사 비서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발생한 가슴 통증으로 서울 종합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황급히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픈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요? 도대체 왜요? 설마 나만 남기고 가는 건 아니죠? 왜 왔어? 요새 난임으로 병원 다니느라 힘들지? 너희 엄마도 너 어렵게 가졌어. 그걸 닮았는지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다. 어쩌냐, 응? 그러니까요. 손주 볼 때까지 건강해지세요. 제발요. 아버지 없으면 저 고아예요.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너는 남편도 있는데 무슨 고아야. 시부도 있고 시할머니도 정정하시던데. 이제 그분들이 가족이잖아. 아버지 없으면 다 의미 없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아빠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였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제 옆에 계세요. 미안하다. 이제 보면 너 연극하라고 둘 걸 그랬어. 괜히 시집 보냈어. 아버지가 눈이나 감겠나 싶다. 강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우리 딸 어쩌냐?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아버지는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 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으로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당장 친정으로 함께 내려가서 아버지 건강을 돌보았는데요. 지방이라 남편과 떨어져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시모가 방문하겠다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드시라고 반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가, 내가 걱정으로 요새 잠을 못 잤어. 아버지는 몸이 어떠시니?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렇다고 반찬을 해오셨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나저나 회사가 많이 어렵다며? 괜찮은 거야? 부도 처리될까? 그건 제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요. 임원들이 잘 처리한다고 하긴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회사 지분도 있는 애가 넋놓고 있으면 어떡해? 회사 지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버지랑 다른 분들도 합심해서 세운 회사라. 뭐? 고명딸인데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런 일은 미리미리 말했어야지. 외동딸이라서 다 물려받을 것처럼 해놓고 뭐야? 지분이 없다는 말에 시모의 목소리가 살짝 변하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집을 둘러보면 이 집은 100억은 되겠는데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보고 저한테 다정하게 구셨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아버지가 아파서 온 사람치고는 노골적이었어요. 한참을 심드렁하게 있다가 시모는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건설사는 근래 지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건설 사업에서 성과가 좋지 못했던 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어요. 법정 회생관리를 신청하다고 하던데 법원이 기각하면 파산 선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채무액이 1,500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법정 관리로 1년 정도 버티는가 싶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진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표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 저는 몇 번 혼절했어요. 이 세상에 아버지 말고 저만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가족이 있다고 힘내라고 하지만 어쩐지 끈떨어진 연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자산을 정리하고 보니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회사가 망해도 회장들은 개인 자산을 챙겨놓는다고 하던데 거의 없었어요. 회사가 망가질 위기에 있자 아버지가 자산으로도 무리한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저한테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아픈 와중에도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집과 지방에 있던 저택과 주변 농지와 예금 얼마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전화가 와서 상속받은 내용을 자꾸만 물어봤죠. 저는 올라가서 말씀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모가 왜 이렇게 유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49제를 마칠 때까지 고향에 머물렀어요. 제가 2년 정도 지방에 있다 보니 남편은 본가 시댁에서 생활을 했어요. 시모가 혼자 있는 아들이 걱정된다며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저도 자연스레 합가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기 때문이에요. 시부와 시할머니 그리고 남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달라졌죠. 도대체 애는 언제 낳는 거야? 벌써 5년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지금은 제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려고요. 너 벌써 33이야. 빠른 나이 아니라고. 오늘부터 도우미 아줌마 쉬라고 했어. 집에 여자가 둘인데 나눠서 하자. 그리고 몸을 좀 움직여.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 저 허리가 안 좋아서 청소 못하는데요. 도우미 비용 걱정되시면 제가 내요. 아직 개털 아니다 이 말이냐? 앞으로 우리 아들 피 빨아먹고 살 주제에 무슨 말이야?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빌붙지 않아요. 생활비 내고 살게요. 그럼 됩니까? 너 비싼 음식 좋아하니까 식비 많이 들더라. 물 아껴. 어제 또 반신욕 하던데 물값이 얼마나 나오려고? 여러모로 넌 1,000만 원 이상 내야 돼. 가능하겠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놓고? 네, 저 아직 안 죽었어요. 1,0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올라가 볼게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말을 점점 심하게 하는 시모랑 상종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시할머니와 시부에게만 저도 다정하게 굴었죠. 시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네요. 이런 상황을 가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시할머니는 제가 손주 낳아주면 주려고 사둔 금 거북이 3마리를 주셨어요. 아버지 없는 빈자리 허전해하지 말라고 하시며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시모가 돈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한 마리당 100돈인데 3마리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금 거북이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걸 보는 시모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건데 제가 훔쳐가는 걸 보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시모가 도우미 아줌마를 해고시킨 걸 아는 시부가 화를 냈습니다. 시부에게 시모가 도우미를 해고했지만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일할 사람을 제 돈으로 고용했다고 했죠. 시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제 허리가 안 좋은데 무리해서 일을 시킨다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아직 마음도 몸도 아픈 애를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당장 도우미 아줌마 오라고 해. 당신도 며느리 편이에요? 우리가 그 애 거두어서 득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우미 비용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거야? 척추 재활병원장 며느리가 집안일 하다가 허리 삐끗하면 아주 좋겠다. 환자한테 일 시키는 의사가 어딨어? 생각 좀 해. 다행히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셔서 도우미 아줌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입주 도우미가 아니었기에 저녁은 차려야 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고 도우미 아줌마가 다 만들어 놓은 반찬 세팅이었어요. 그래도 허리가 아플 때는 힘이 들긴 해요. 남편도 저를 위한다고 병원에서 퇴근하자마자 식사 준비를 돕는다고 하니 시모의 심기가 불편하긴 했겠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잘 통하진 않았지만요. 이윽고 시모는 저를 시댁에서 쫓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성당에서 만났다며 종합병원 원장 사모를 데리고 왔어요. 제 앞에서 두 여자의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 사모님한테도 따님이 있군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우연이 있나. 진작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거에 좋아요. 나도 우리 딸 원하는 결혼 시켰는데 파토 났어요. 역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게 맞나 봐요. 우리 딸도 내과 전문이거든요. 하긴 요즘은 여성 능력 시대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하긴 연극 같은 거 했으니 구할 직장이 없겠죠. 돈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완벽한 개털이더라고요. 게다가 손주도 보고 싶은데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며느리 싹 바꾸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럼 바꿔. 사람 하고픈 대로 하고 살아야지 아님 병나요. 그렇죠? 우리 아들도 의사 만나면 마음 바뀔지 몰라요. 다음엔 따님도 데려오세요. 미인이라고 하던데요. 거실에서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시모 앞으로 도자기 잔을 사뿐히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 친정에서 보내준 우전이에요. 찻잎 따서 고용인들이 말려놓은 거라 믿고 드셔도 돼요. 녹차가 머리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맑아야 좋은 생각, 좋은 말이 나오니까요. 지금 어머니처럼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는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시모의 강한 레이저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목례를 하고 물러났죠. 그런 말이 저를 자극한 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우습기도 했어요. 저는 표정 하나 변함없이 2층으로 유유히 올라갔습니다. 시모는 이제 저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거겠죠. 다시 일어나고 싶긴 했어요. 시모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로또가 12번 되지 않는 이상 어렵잖아요. 회사를 다시 살리겠다며 예전에 회사 간부들이 건설사를 작게 만드는데 저보고 투자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예금과 집을 처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투자했어요. 남편도 돈은 자기가 버니까 하고픈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는 나중에 자기 딸을 데려왔어요. 저보다 몇 살 아래인데 조용한 편이었죠. 그래도 내 남편을 보는 눈빛이 묘하게 거슬렸어요. 나중에는 가족 식사하는 자리에 끼어서 밥을 먹는 당돌함이 있더라고요.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남편이 그날 저녁 시모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미쳤어요? 아니 여자를 데리고 오면 제가 그러면 뭐 이혼하겠습니다 할 줄 알아요? 안 되겠어요. 할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아내 데리고 나갈게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이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있는 며느리 내치고 새 며느리 들일까봐? 아버지 병원 통합하는 문제도 있고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집안이잖아. 엄마가 다신 안 그럴게. 분간은 참아라. 할머니 요새 경도침에 있으셔. 가끔 네 아내 찾으신다. 할머니가 가끔 정신을 놓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니, 넌 누구니 이러시다가 정신이 돌아오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가가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어느 날 병원장 부부가 생일이라 자기들 병장으로 우리 가족을 초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모두 가는 건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와 저를 남겨두고 가신다고 하네요. 시할머니가 불안정해서 혹시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우미 아줌마에게만 맡겨놓자니 걱정된다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저도 안 가요. 온 가족 다 초대했으면 아내도 가고 해야지. 할머니 핑계는 되지 마세요. 가면 의사만 5명이에요. 넌 인사만 하고 가. 너희 대학 선배잖아. 의사 100명 있으면 뭐라니? 치매 와서 헛소리 하시면 집안 망신이지.
꼭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는 남편 가는 거 기분 나빠요. 넌 너만 생각하니? 학교 선후배라 얼마나 중요한데 병원 통합될 수도 있다고 하자니.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이번만 참으면 이번 휴가 때 너희들끼리 놀다 와. 유럽도 좋고. 진짜죠, 어머니? 당신 인사만 하고 와요. 선배님이시라는데. 가평이라 금방 가잖아요. 올 때 어머니 좋아하시는 가평 여 사오면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마음에 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감이 말이죠.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어제 꿈에서 제가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말입니다. 저는 기사 아저씨에게 운전을 조심히 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왜 이래? 저분 베테랑이야. 재수없게 왜 그러니? 아주 사고나게 파라는 것 같다. 설마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러는 건데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러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남편은 오질 않았어요. 남편의 전화 대신 병원이라는 전화가 1시간 만에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니 시모는 수술실에 남편과 시부 그리고 기사 아저씨는 영안실이라고 했어요. 역주행하는 트럭과 부딪혔다고 하던데 시모만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 시부와 남편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흘 만에 시모는 많이 몸이 좋아졌어요. 다치기 전 상황으로 말끔히 돌아갔더군요. 시모가 의식이 돌아오면 장례를 치르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쓰러지고 싶지만 시할머니랑 시모도 제가 챙겨야 했기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저 혼자 서 있었어요. 시모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장례 절차를 끝냈어요. 아버지 보내고 남편까지 가니 저는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었어요. 한남동 집으로 저와 시할머니 시모가 들어섰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할머니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아래가 축축해지셨어요. 저는 이를 악물면서 울 시간이 없구나 싶었는데요. 할머니를 씻겨드리고 욕실에서 나오는데 시모가 저의 뺨을 갈기는 겁니다. 눈앞에 별이 보였어요. 나쁜 년, 어디서 울지도 않니? 너같이 재수없는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 다 망쳐놓은 거야, 알아? 저도 슬퍼요. 슬퍼서 죽겠다고요. 근데 장례식 준비부터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요. 어머니 아프시죠? 할머니 정신 오락가락 하시죠? 저 울 시간도 없었어요. 제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손이 날아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안 참고 시모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손으로 뺨을 갈기더군요. 아마 살면서 그렇게 맞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범죄 아니면 말이에요. 저는 시모를 힘껏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당신만 괴로워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데려가래요? 내 남편 살려내요. 내 남편 살려내라고. 그랬더니 시모는 다시 일어나 제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애당초 너 같은 재수없는 거 들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지. 내가 미쳤다고 정 원장 부부랑 친하게 지내? 너같이 망한 집구석에 내치려고 그랬다. 왜? 망하긴 누가 망해? 회사가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거냐고. 저도 시모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시할머니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군요. 싸우면 돈 안 준다. 이 말에 시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날 시할머니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자기가 너무 슬퍼서 그랬으니 이해하라고. 저는 그날 이후 시모와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했어요. 해결만 된다면 이곳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시할머니는 아들과 손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며 우는 날도 잦아지고 밥도 잘 안 드셔서 상태가 심각해지셨어요. 이대로 두고 나갈 순 없어서 저는 시할머니를 간병했어요. 시모는 그 이후 종일 어디를 가는지 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2달째 저는 이 집을 나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꾸 떠올라서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도 시할머니랑 살기 싫다면서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만 그렇지 한밤중 내 방을 열고 들어와 목을 조르더군요. 죽어 죽어 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 결국 이 집을 나가기로 하고 짐을 챙기는데 방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시모였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더라고요. 새끼 잃은 짐승의 포효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모임만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원장 부부를 알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남편을 잃었는데 왜 제 슬픔은 이해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너 어디가? 우리 집안 망쳐놓고 어딜 가게? 여기 와서 나 수발 들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슬퍼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인연도 여기서 끝이에요. 너 가면 나 어떻게 살라고? 안 돼! 안 된다니까! 울부짖는 시모를 밀쳐내고 나가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저는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요.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요. 그때 시할머니가 계단 위로 올라오셔서 제 앞을 막아섰어요. 놓친네. 이제 당신 시대는 갔어. 아들도 죽었는데 이판사판이야. 알아? 그러고는 할머니를 밀치는 겁니다. 할머니가 계단에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붙들었는데 그때 머리에서 뭔가 툰 하는 둔탁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눈을 떠보니 사방이 캄캄했어요. 어디선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더듬더듬 가보니 시할머니였습니다. 의식은 있으신지 신음을 내곤 했어요. 방 안의 물건들을 만져보니 시부가 쓰던 드레스룸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시부가 쓰는 서재 안에 있는 드레스룸은 금고도 있고 은밀하고 내밀한 곳이었어요. 시모가 시할머니랑 저를 가둔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보기 싫으면 각자 살면 되는데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산이었어요. 시부는 얼마 전 병원을 남편 명의로 바꾸었어요. 장성한 자녀가 사망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상속이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저한테도 병원이 상속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게다가 시할머니는 재산이 많았는데 돌아가시면 일단은 시모와 저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시모는 저만 없다면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겠죠. 어머니, 저 재산 포기해요. 그러니 풀어주세요. 그냥 나갈게요. 할머니랑 같이요. 더듬거리며 문고리를 찾아 잡아당겨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죠.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옅어지고요. 저도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 좀 구해줘. 제발. 가장 힘들 때 저는 아빠를 불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미안하다고, 연극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죄송하다고 못했어요. 퉁명스럽게 미안할 짓을 왜 하는데 하고 말았죠. 저는 어둠 속에서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지 의식이 흐릿해졌는데 꿈속에서 아빠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담배를 멋있게 피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처리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이 생생했는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라이터가 생각났어요. 시부도 담배를 피우시길래 드레스룸에 아직 다 태우지 못한 양복들 주머니를 뒤져보기로 했어요.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둠 속이니 벽에 부딪히고 옷걸이에 걸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작은 라이터는 저희의 생명이나 다름없었죠. 라이터를 작동해보니 머리에 피가 흐르는 할머니가 어렴풋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화재 경보기를 울려 경비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불을 낼 수는 없으니 경보기 바로 아래에서 제 머리카락을 태우기로 했어요. 캐리어 몇 개를 쌓아서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머리카락 한 움큼을 뜯어 불을 붙여 연기가 나게 하니 바로 삑 하면서 경보가 울렸고 스프링쿨러가 터졌습니다. 경비와 소방대원이 출동해 시할머니와 저를 구해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시모는 자기 방에서 주검이 되어버린 거 있죠. 아버지와 같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혼자 방 안을 대굴대굴 굴렀는지 주변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심장에 칼을 박은 고통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시할머니는 조금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는데 점점 좋아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시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시모와 사건이 있던 후 그 다음 해에 제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뒤 집안 변호사가 와서 남편 집안의 모든 재산이 저한테 상속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할머니가 시모의 사건 이전부터 자기 재산을 저한테 넘긴다는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던 시모가 갑자기 폭주를 시작했던 걸까요? 저는 시모가 늘 갖고 싶어 하던 재산 모두를 갖게 되었어요. 그 재산 때문에 후처가 되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나 저와 시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시모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시모는 결국 가족묘에 묻히지 못하고 무연고자 묘지에 유골이 뿌려졌어요. 얼마나 못됐으면 인계할 가족 하나 나서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맞아요.
저희 아버지를 필두로 남편이 시모, 시부, 시할머니 죽은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건 저뿐인데요. 그 후 몇 년 더 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아이도 갖게 되었어요. 지금은 전 남편의 오란 바람으로 극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극 연출 공부도 더해서 좋은 작품을 올려보려고요. 재산이야 많으니까요. 얼마 전 아버지와 전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좋은 집으로 들어가셨고 전 남편은 배를 타고 멀리 가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사람 뒤에 갈매기가 날아가는데 한 마리뿐이었어요. 쓸쓸해 보였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좋은 곳으로 갔다는 의미 같아서 전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전 남편 가족묘를 돌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터널 속에서 헤쳐나온 느낌이에요.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생 참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신기하고 우스운데 유튜브에다가 사연까지 보내보네요. 당장 10년 전에 저에게 현재 제가 이러고 살 거라고 말을 해주면 저는 절대 안 믿었을 거예요. 농담이 지나치다고 했을 것 같네요. 소소한 제 이야기를 풀어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남편하고 100년 가약을 맺은 뒤 자식을 셋 보았습니다. 첫째,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이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들 낳으려고 앞에 딸을 둘 낳았냐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찌나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던지요. 저는 아들 보려고 작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억울했죠. 성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셋째에서 끊겼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고 아들이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사실은 의식적으로 더 그렇게 했었네요. 왜냐고요? 제가 바로 자라면서 딸이랍시고 아들하고 집에서 차별당한 자식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많이 서러웠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도 저와 손발을 잘 맞춰줬어요. 저희는 제법 쿵짝이 잘 맞는 부부였던 듯 싶네요. 자식이 셋 되는데 만약 둘이서 가치관이 다르고 교육관이 달랐다면 부딪히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어느 한쪽이 무관심하게 굴면 그건 또 가정이 경직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점에서 저희 부부는 아주 잘 맞았기에 별다른 문제 하나 없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게 최고의 소명이라고 여기는 것도 똑같았기에 애들 엇나가지 않게 사춘기 시절에 잘 다독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렇게 마침내 저희 부부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셋째까지 좋은 대학에 보내놓은 거예요. 날아갈 듯이 기뻤네요. 주책이지만 동네방네 자랑을 했었어요. 그때 부녀 회장님이 저를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유진이 엄마! 유진이하고 유미에 의해서 이번에는 유신이까지 어떻게 삼남매를 다 좋은 대학에 탁 보내놨대? 어? 솔직한 말로 부러워 죽겠구만. 크게 사고치는 법 없이 셋 다 똘망똘망하게 잘 자라주었어. 이제 유진이 엄마는 더 바랄 것도 없지? 이제 앞으로 남편하고 둘이서 잘 키워놓은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만 받아먹으면서 살아도 될 것 아니야. 저는 아니랍시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찢어질 듯 위로 치켜 올라가는 입꼬리를 제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너무 기뻐하자 부녀 회장님을 비롯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이해한다는 기색으로 부러움의 눈길들을 주었더랬죠. 너무 뿌듯했고 너무 좋았어요. 자식들 잘 되는 것만큼 부모로서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요. 겉으로는 괜히 아닌 척 겸손을 떨어보았지만 속으로는 부녀 회장님 말씀처럼 저는 남편과 이제 호강할 앞날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벌어질 앞날을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동네 사람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그날로부터 불과 2달은 지났었을까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코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니었고 결국 암으로 밝혀졌어요. 몇 주가 지나고 병원 측에서는 슬슬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 게 낫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머리로는 남편이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가슴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미칠 노릇이었죠. 어떻게 보낸답니까? 안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너무 동요하고 괴로워할까봐 제가 이런 심정을 다 내비치지 않고 숨겼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의연해야 자식들이 덜 힘들어할 것 같았죠. 부창부수라고 하던가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어요. 자기 곁에 꼭 붙어있는 자식들을 향해 결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사실상 끝을 준비하시라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음에도, 아니 그 이후로 더 남편은 멋진 아빠의 모습을 고수했습니다. 아주 꿋꿋했어요. 남편이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에 오만 친척들이 다 왔었죠. 저희 남편을 보면서 각자가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철철 흘리기도 하고 많은 인연들이 와서 많은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마다 남편은 참으로 의연했어요. 다들 저보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남자 만났다고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배우자로 맞아서 살았다고요.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던 남편의 육촌 형 되는 이가 병원에 왔다가 저를 보고 이랬었습니다.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의 참모습을 자기가 오늘 봤다고요. 아니요, 그건 모두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강인한 모습을 놓지 않고 보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척이었어요. 열심히 달려온 대가가 이것이라니.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나 스스로에게 제법 떳떳하게 그리 살았다고 자부했건만 내가 병에 걸려서 결국 떠나는구나. 여보, 불에서 미치겠어. 아직 세상을 더 보고 싶은데 여행 좀 많이 하고 살 것을 마치 좁디 좁은 세상에 갇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만 같아서 원통하고 분해. 남편은 오로지 저에게만 자신의 본심을 보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편은 절대 초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오로지 남편하고 둘이 남겨졌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도 본심을 비췄죠.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 제 진짜 속마음이었으니까요. 당신 그거 필히 뭐라고 그랬지? 그 오켈리어 배우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우리 큰딸 유진이가 신혼여행 갔다가 사준 그거. 아직 제대로 수업 들어본 적도 없잖아. 그거 배워야지. 배우고 가. 이렇게 일찍 가지 마. 오켈리어가 아니고 오카리나야, 이 사람아. 단어 하나도 똑바로 못 외우네. 7푼이 8푼이. 당신을 두고 가려니까 내가 영 마음이 편치 않아. 우리가 자식 농사 잘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부부였는데, 그렇지? 그 결실 당신이 다 눈으로 보고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알려주기야. 너무 일찍 알려주려고 오면 안 돼. 알았지? 이걸 위해서라도 당신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늘 열심히 살아야 돼. 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흐느끼는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어느 때보다도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우리 유진이하고 유미한테는 앞으로 인생 야무지게 잘 살고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이런 것들만 조언하고 부탁했는데 너에게는 내가 이거 딱 하나만 말하마. 네 엄마 잘 부탁한다. 저는 자리를 비켜주는 척 했었지만 사실 몰래 문가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목에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눈물이 또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숨을 참았는데 아들은 이미 울음이 터진 후였습니다. 엉엉 우는 소리를 가리며 남편이 조용히 말했죠. 임마 유신아, 너하고 내가 우리 집안 남자로서 양쪽 기둥이었는데 이제 내가 없잖아. 그러니 네가 내 역할까지 다 해야 하는 거야. 네가 누나들한테 한참 눌려 사는 막내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네가 강단 넘치고 할 땐 한다는 것도 내가 알아. 너희 삼남매 이름 지을 때 유진이에게는 진실됨을, 유미에게는 아름다움을, 그리고 너에게는 믿음을 심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유신아, 네 엄마 잘 부탁한다. 알았지? 그렇게 할게요, 아빠. 세상에서 저는 아빠를 가장 존경하는데 그걸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아빠, 편히 눈 감으세요. 제가 누나들하고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도 제가 잘 모실게요.
아들이 오열하며 대답했고 남편은 힘없이 웃는 소리를 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며칠 더 버텨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랬기에 너무나도 허망했죠. 의료진도 깜짝 놀라며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남편이 스스로의 운명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날에 정신 또렷하고 말이 온전히 나올 때 아들을 따로 불렀던 거라는 짐작이 들더군요.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남편,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남편. 그런 사람과 부부가 되어 자식들을 보고 살 수 있었음에 저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여생을 즐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지요. 악기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남편이 더 살 수 있었다면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하며 저는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남편 몫까지 더 열심히 살 참이었어요.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지만 속은 여린 작은 딸.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인연이 작은 딸에게 나타났고 제가 둘째 사위로 삼았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둘째 사위가 외국을 오가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작은 딸은 결혼을 하면 자기도 외국에 나가 꽤 지내게 되는 상황에서 저를 걱정하였어요. 그걸 눈치채고 저는 오히려 그 결혼을 밀어붙였죠. 작은 딸이 멋진 인생을 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길 바랐습니다. 둘째 사위는 생각이 아주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짝으로 보였네요. 그럼에도 작은 딸은 자기 언니가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까지 외국에 나가버리면 제가 외로울까봐 그게 걱정돼서 자꾸만 망설였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이었어요. 뭐? 네가 엄마를 챙겨드리겠다고? 너는 네 앞가림 하나 하기에도 벅차서 허덕이는 녀석이잖아. 내가 너희 뭘 믿고 외국에 나가서 살겠어? 누나, 진짜 말을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누나들한테 꿀밤 맞고 등짝 얻어맞으며 소심하게 억눌려 살았던 막내가 아니야. 나도 성인이고 사회인이야. 내 밥벌이 시작한 지 꽤 됐고 나도 어디 가서 똑부러지게 행동하는 걸로 빠지는 사람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너 진짜 옛날하고 달라지기는 했다. 엄마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유신이 요 녀석을 믿고서 진짜 이 결혼을 해도 되겠어요? 둘 다 오랜만에 집에 들러서는 저 몰래 베란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것이었는데 제가 베란다로 통하는 안방에서 엿듣고 있었다는 걸 눈치 빠른 작은 딸이 역시나 알고 있었더라고요. 민망해진 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씩 웃음과 동시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걸로 결정된 거였어요. 작은 딸은 햇살이 좋은 날 야외 결혼식을 멋지게 올렸고 둘째 사위를 따라 바쁘고 정신없는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말 맞다나 똑부러지게 행동을 잘 보였냐고요? 애석하게도 그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직장에서 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아들은 벅찼거든요. 저는 엄마이기에 누구보다 제 아들을 과대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아들의 그릇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죠. 되려 저 신경 쓰지 말고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서 연애 잘하고 결혼 준비 잘하면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 해줬습니다. 몇 번 그렇게 당부를 했더니 아들은 정말로 자기 일상에만 몰입하여 살더군요. 잘된 거라고 여겼어요. 저는 이제 저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해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체적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였죠. 시간 낭비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며 악착같이 매일을 살아나갔더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어요. 제가 하도 이것저것 활동을 하며 지냈더니 자식들이 저보고 왜 그렇게 공사다망 하시냐며 놀라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좋은 모습이라고 여겼기에 저는 끝내 자식들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의연함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되려 자식들이 저에게 의지를 하며 심적으로 많이 기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꺾이지 않는 든든한 소나무로 보였나 봐요. 딸들은 결혼 생활에 관한 고충을 주로 털어놨고 아들은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주로 회사에 관련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냐며 놀라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혼? 우리 막내가 방금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건 맞아? 하늘나라에 있는 네 아빠가 아셨으면 쌍수 들고 환영했을 일이야. 드디어 아들 녀석 장가 보낸다고 무조건 기뻐하셨을 거야. 그래, 지금 만난다던 그 아가씨 이야기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여러모로 야무진 그 아가씨잖아? 엄마는 환영이야.
우리 유신이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일 텐데 괜히 토달아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구나. 무조건 축복이나 해주란다. 엄마 진심이세요? 저는 어떻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는데 이렇듯 흔쾌하게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로 최고예요. 엄마, 저 결혼해서 잘 살아볼게요. 아빠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다 컸구나. 이제야 실감이 나네. 그 아가씨는 양친이 모두 편찮으셔서 고즈넉하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저기 먼 지방에 내려가 살고 계신 거 맞지? 전에 얼핏 들었었는데 내가 그거 두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 아가씨가 속으로 신경이 많이 쓰였어. 집안에 아픈 사람 있는 거 너도 나도 직접 겪어봤잖니. 왠지 동명상련 같다는 생각도 들더구나. 아무튼 왠지 내 며느리가 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니 나는 환영이야. 우리 아들 유신아, 한 가정의 가장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멋진 인생의 이막을 펼쳐보렴. 내가 뒤에서 언제까지고 든든하게 지켜주며 응원해줄게. 아들 자식을 다 키워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벅찬 심정으로 말했는데 듣던 아들은 그게 엄청난 감동이었나 봐요. 남편 떠난 이후로 오랜만에 제 앞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을 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등을 어루만져주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만을 빌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공교롭게도 양친이 번갈아가며 투병을 하는 바람에 많이 고생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제가 남자만 셋이고 며느리가 혼자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오빠 2명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부모님을 간병하고 챙기며 살았던 모양이었죠. 저는 그게 대견하고 측은하더군요. 긴 간병 앞에는 효자가 없다고 하는 법인데 그 힘든 생활을 몇 년이나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기에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게 제 아들보다 며느리가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썼습니다. 어떻게 모든 남녀가 동등하게 잘나서 조건 딱 맞춰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건 무척 어렵고 드문 일이었죠. 누구 한쪽이 더 잘났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에 이런 방구도 없이 며느리를 받아들였고 줄 수 있는 도움도 다 주었어요. 제가 남편이 떠난 이후 취미로 아르바이트 몇 번 하며 살았던 게 전부라서 목돈은 많지 않았으나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어쨌든 있었기에 든든했죠. 그리고 딸들에게 막내 결혼하는데 축하 좀 많이 해줘라 이렇게 돌려 말했더니 알아서 턱턱 혼수이며 이것저것 다 챙기더군요. 사위들도 아주 흔쾌히 한턱 내놨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많이 놀란 모양이었어요. 누나들이랑 매형들 엄청 멋지네. 이런 데에 거침없이 크게 쏠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나도 얼른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결혼 생활하면서 나도 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비단 고마운 마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는 좋은 자극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딸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기가 셌고 외향적이었으며 공부까지 꽤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얌전하고 공부만 할 줄 아는 아들이 꽤 눌려 있었어요. 저도 키울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다 커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돌아보게 되더군요. 아들이 사교적이고 활발한 자기 누나들을 자기보다 더 잘났다고 보고선 은근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들이 결혼들까지 잘했기 때문에 아들은 많은 생각을 또 했겠죠. 악착같이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며느리 또한 시댁으로부터 도움받으며 결혼하게 된 상황에 감동받은 심정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저도 제가 유신 씨에 비해서 조건이 떨어지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저의 아무것도 탓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저를 받아주셔서 저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시댁이 생긴 게 제 일생일대의 복인 것 같네요. 감사히 생각할 줄은 알아도 그걸 말로 뱉는 걸 모르는 이들도 많은데 역시 야무지고 똑소리나가 현명하네. 내가 정말로 사람을 제대로 잘 본 모양이야. 저는 며느리를 보며 아주 흐뭇했습니다. 뭘 더 바라겠나요? 아들과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고 사람 됨됨이 괜찮고 그러기만 하면 사실 완벽한 거였죠. 아들 며느리 부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살림 차려서 잘 살아갔습니다. 이듬해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 셋 다 결혼시키고 평안한 노년만을 조용히 보낼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질 않더군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아들 며느리 부부의 아이인 제 손주 재훈이의 돌잔치 이후로 뭔가 달라졌던 것 같네요. 그건 미묘한 변화였어요.
며느리가 원래도 쓸데없는 미사여구를 잘 안 얻는 성격이었고 아양이나 아부를 안 떠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파악을 마친 후였으므로 며느리가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런저런 호들갑을 떨며 말을 한다거나 애교를 부린다거나 그런 적 없었으나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가끔씩 잊지 않고 아기 사진을 저에게 전송해주고 날 한 번씩 잡아서 같이 밥 먹고 근교에 나들이 가고 이러면 된 것이었죠. 저도 제 생활이 있었으니 그 정도가 적당했어요. 그런데 돌잔치 진행하는 것을 세세한 걸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띄울 전문 사회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나와서 춤추는 시간,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요. 며느리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어머님, 그런 게 촌스럽다든지 별로인 것 같다든지 그런 말씀은 굳이 안 드릴게요. 제가 알아서 기획 알아보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뭘 선호하는지 유행하는 거 찾아서 그대로 할 테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의견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촌스럽다 별로이다 이렇게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 네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알겠다. 너 알아서 해라. 네가 어련히 잘하겠지. 민망하기도 했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손주 재훈이가 갓난아기 적에 너무 예쁜 그 모습을 실컷 매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불편하다는 이유를 자꾸 대서 제가 마음껏 보러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에게 슬쩍 이런 저의 마음을 전달해봐도 출산한 사람이 불편하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역시 저에게 슬쩍 돌려서 표현을 하니 제가 별 뾰족한 수가 없었네요. 며느리는 아기를 자기 식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돌봐야 안심이 된다고 여기면서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이런 며느리의 형태를 보며 사실은 그 당시에 한마디씩 했었어요. 싸가지가 없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서 딱 말렸습니다. 어차피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나도 바쁘게 사는데 애기를 봐봤자 뭘 하겠니? 내가 혹시 발이 거기 묶일까봐 걱정이나 되겠지. 자기 애를 벌써부터 그렇게 잘 챙기면서 육아를 하는데 앞으로는 애를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겠어? 나는 이렇게 좋은 애 엄마도 드물다고 봐.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괜히 시누이 노릇할 생각 마라. 제가 며느리 편을 든다고 딸들은 툴툴댔었죠. 그래도 저는 자기 친정을 가까이에 못 두고 사는 며느리가 혼자 외로운 싸움이라도 할까봐 무조건 일단 웬만하면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잔치에서 떡하니 저를 무시하며 독단으로 행동해버리니까 저 역시도 조금 서운해버렸던 것이죠. 며느리 돈으로만 돌잔치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서운할 만한 일이라고 제가 아들에게 정말 짧게 제 기분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설마 이것 가지고 며느리가 두고두고 속에 담아둘 줄은 몰랐어요. 아들 딴에는 제 생각을 전달해 주겠다시고 며느리에게 이걸 말했던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무척 분해나 봅니다. 돌잔치 이후로 몇 달이 지났을 때 귀농한 지인이 저에게 채소를 이것저것 한가득 보내준다고 하여서 저는 그걸 당연히 며느리와 나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일단은 배추 겉절이 김치를 하면 좋겠더구나. 예, 너 내일 시간 되지? 재훈이 데리고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이것저것 만들자. 네? 당장 내일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낳은 이후로 일을 재택근무로 돌려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돈 벌어오는 우리 유신이만 하겠니?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매번 그렇게 일 핑계 대면서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냐 구니까 내가 정말 당황스럽구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너는 어쩜 하루도 안 빼먹고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니? 그럼 그만큼 돈은 벌리는 거고? 이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지금 제가 애기 아빠보다 적게 번다고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돈도 잘 못 버는 주제에 말 번지르르 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돌잔치도 제 돈 아닌데 제가 멋대로 진행했다고 불만 품으셨던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 기본 도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역시 모든 건 돈이 우선이었나 봐요. 제가 참고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본 도리란 것을 잘 하고 있는지부터가 저는 의문이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앙칼지게 받아치는 것 앞에서 제가 말을 더 얹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다 일러바치면서 며느리 혼내달라고 하는 꼴이 될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서 많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이후로 되도록 며느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지냈어요. 이런 저를 아들 며느리 부부가 눈치챘는지 어쨌는지 한동안 아주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주말 아침부터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이런 부탁 정말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암만 해도 이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혹시 너희들 돈 없어서 나에게 돈이라도 꾸려는 거야?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받아쳤죠. 왜냐하면 전에 없이 아들의 목소리가 우물쭈물 자신이 없었거든요. 분위기를 얼른 풀려고 그렇게 굴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어떤 가정을 하나 떠올려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연락한 용건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직감은 적중했지요. 잠시 뜸을 들이던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재훈이요. 혹시 다음 달부터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평일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갑작스럽긴 하지만 재훈 엄마가 일을 다시 나가게 되었거든요. 애를 봐달라고?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재훈 애미는 앞으로도 집에서 재택근무인지 뭔지 아는 걸 계속 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좀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재택근무라는 거요. 일반 출퇴근하는 직장보다 벌이가 적어요. 그리고 일감 주어지는 게 매달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재훈 엄마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아하,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그럼 매달 150을 벌 때도 있고 200을 벌 때도 있고 그게 그런 일이었던 거네? 애미가 그러면 돈이 매달 똑같지 않으니까 그게 싫어서 아예 다시 출퇴근하는 직장으로 나간다는 거니? 그렇다기보다는요, 돈도 돈이지만 일감을 더 주네 마네 하면서 담당자하고 재훈 엄마가 몇 번 승강이를 벌였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재훈 엄마는 더는 이런 식으로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저희가 맞벌이를 포기할 수 있는 사정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차저차해서 다시 사무실로 나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일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애가 걸려서요. 재훈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붙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도 아시겠지만 애 성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고집불통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은 어쩌지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간에 정리를 하자면 내가 다음 달부터 평일에 애를 봐줬으면 한다는 거지? 어린이집은 지금처럼 그 시간에 끝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애를 기다렸다가 애가 집에 오면 돌보면 되는 거네? 오케이, 알았어. 우리 아들 엄마가 그렇게 해줄게. 정말이세요? 이렇게 바로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휴, 엄마도 늘 약속이라든지 일정 있으신 분이잖아요. 엄마 너무 감사드려요. 솔직히 엄마가 어렵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따로 사람을 알아봐서 고용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엄마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내가 꼬부랑 할머니 되기 전에 우리 귀여운 손주 돌보면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더 나이 들면 그러고 싶어도 어디 몸이 따라준다니? 이건 나한테도 귀중한 기회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재훈이 온 마음 다해서 돌봐줄게. 너희는 걱정일랑 하지 말고 사회생활하면 돼. 저도 아들 말 맞다나 일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바빴어요. 인생 허투루 살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갖는 모임이 몇 개 있었고요. 봉사 나가는 곳이 2곳 있었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악기교실도 주 1회 나가고 있었고 간단한 운동 수업도 듣고 있었죠. 그 외에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밥 한 끼 하자, 차 한 잔 마시자 이렇게 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딸들이 가끔 저녁에 전화 와서 이런저런 하소연 시작하면 최소 1시간씩은 그거 들어줘야 했고요. 저도 제 일상을 제 입맛대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불쑥 아들 부부가 끼어들어서 그걸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가 끼어들어 버리면 다른 건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고민하는 척도 안 하고 바로 오케이 해버린 건 아들의 목소리에 고뇌가 묻어나서 그랬어요. 척하면 척이었죠. 암만 해도 며느리의 일자리 문제로 둘이 꽤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꽁지를 내리고 패한 건 아들 쪽인 것 같았지만요. 애를 부탁할 곳은 저밖에 없었는데 아들은 미안한 마음이 강했을 테고
며느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냥 제 짐작이 그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내가 좀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손주 실컷 보면서 아들 며느리한테 도움 주게 된 걸 좋게 생각하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죠. 아들은 원래 다니던 일을 똑같이 다닐 뿐이고 변화가 생긴 건 며느리인데 따지고 보면 며느리가 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살짝 서운하고 오묘한 마음은 들었으나 티를 내지 않고 제가 먼저 퇴근하는 법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어가도록 며느리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죠. 아들은 사흘에 한 번꼴로 안부 카톡을 남기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며느리가 저에게 손주 사진이며 동영상을 꼬박 보내준다거나 안부 연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꾸준히 안 한 지가 벌써 한 반년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원래도 그렇게 꼬박꼬박 아주 잘 보내주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걸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성격이라 그냥 넘겼었고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고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뚝 끊겼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별로였습니다.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죠. 애미야, 나보고 재혼이 봐달라고 했다면서? 바로 다음 달부터 일 나간다고 그때부터 나한테 봐달라고 했다면서 아직까지 너는 어째 연락 한 통이 없니? 어머님, 제가 마침 딱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1분만 기다리셨어도 제 전화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제가 또 억울해지네요. 억울하다는 말이 조금 당황스럽게 들렸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며느리가 정말로 그때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진위 여부를 알게 뭘합니까? 이제야 이 대목이 짚어지네요.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엉겁결에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볼 것을 그랬구나. 너 많이 바빴니? 나에게 진작 연락을 줄 법했는데 안 하는 걸 보니 무슨 사정이 있겠다 싶었어. 다시 출근을 하려니까 이것저것 정리하고 확인할 게 많아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응? 그럼 뭐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전부 다 애 키우고 먹여 살리겠다시고 너희 둘이 열심히 하는 것인데 부모로서 너희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구나. 열심히 사는 것 너무 멋지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여태 재혼이를 혼자 도맡아 본 적이 없건만 너는 애엄마로서 나하고 상의를 한다거나 미리 전해줄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 하나도 없는 거니? 진작에 뭐라도 나에게 말을 해줬으면 내가 지금까지 안 기다리고 안 답답했을 거야. 그렇게 답답하셨으면 애기 아빠한테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왜 아들한테는 아무 말씀 못하시고 며느리한테는 그러세요? 애기 아빠도 똑같이 부모예요. 저만 부모인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똑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니까 저희 둘이 완전히 동등해진다는 거 어머니께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애 보실 때 참고하실 것들은 제가 이미 다 적어서 정리해놨어요. 수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에 오셔서 그것만 보고 따르시면 돼요. 아니, 나는 그냥 할 법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렇게 날카롭게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구나. 수첩? 그래, 내가 아무튼 그거 보면서 애는 잘 봐줄 테니까 너도 일이나 잘 다니렴.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아들하고 둘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 더 이상 말을 얹지는 않았어요. 자기 남편하고 싸웠는데 그 남편의 엄마한테 좋게 말이 나가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라고 여겼죠. 그래서 손주를 돌봐주기로 한 날이 직전으로 다가왔을 때 제가 슬며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둘이 싸웠지? 그래서 재혼 애미가 나한테 먼저 연락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지? 새삼스럽게 싸운 건 아닌데요. 그냥 저번 일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재혼 엄마가 재택근무를 1년 정도라도 더 하다가 출퇴근 근무를 하길 바랐고 재혼 엄마는 하루빨리 재택근무를 그만두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그때 언쟁을 좀 벌였던 게 아직 후유증이 있나 봐요. 엄마 신경 쓰이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근데 엄마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세요. 재혼 엄마가 그동안 일하랴, 애 돌보랴, 집안 살림하랴 너무 정신없이 힘들게 지냈잖아요. 그간 피로나 스트레스가 꽤 쌓인 모양이고 이제 하고 싶은 업무 하면서 지내면 재혼 엄마도 좀 낫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재혼 엄마가 가끔 욱할 때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속에 저런 게 쌓였을까 하는 너그러운 눈으로 엄마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당연히 들어줘야지. 아무렴 앞으로 내가 애미한테 살뜰히 잘해주마. 애미가 마음 놓고 일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었으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싶었었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도 좋지 않고 애도 혼자 돌보고 그러면서 살림까지 다 하겠다고 나섰던 건 바로 며느리 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나눠 해주기 싫다고 한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거들어주고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는 예전에 여러 번 비춘 적이 있었으나 며느리가 상당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저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튼 속에 꽁기한 것을 간직한 채로 저는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교류를 하고 지내다 보면 아들과 며느리 부부하고 제가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었네요. 이게 다 안 친하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하고 어딘가 어긋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다면 기분이 별로 상할 일도 없었을 것 같았네요. 제가 집에서 점심을 느지막하게 먹고 출발하면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귀여운 손주, 재훈이는 어린이집에서 꽤 놀고 오는 것인데도 에너지가 넘치는 것인지 자꾸 움직이면서 뭘 하려고 들었어요. 그런 어린 아이를 보려니까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삭신이 쑤시더군요. 운동을 틈틈이 안 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단 생각이 들었네요. 처음 돌봐주기로 하고 2주가 지났을 때 제가 재훈이의 에너지에 백기를 들었고 도저히 집안에서만 감당할 수 없어서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훈이가 동네 꼬맹이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에너지를 풀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주 얌전해졌죠. 그걸 며느리가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어머님, 아이가 계속 피곤하다는 듯이 잠을 자길래 물어봤더니 놀이터에 계속 데려가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 멋대로 그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수첩에 놀이터에 사람이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데려가지 마시라고 분명히 적어놨는데요. 그 시간 어기셨더라고요. 뭐 어때서 그러니? 애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신이 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지킬 건 지키셔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 멋대로 아이한테 과자 같은 거 사주지 마세요. 과자는 집에 있는 것들로만 주셔야 돼요. 제가 엄선한 것들이니까요. 반찬도 만약에 새로 만드실 거면 제가 적어놓은 메뉴들만 만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유, 깐깐하다 못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더군요. 상대해 봐야 제 입만 아프겠다 싶어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매사에 지킬 것 같으면 제가 할머니가 아니라 아가씨였겠죠. 저는 상황에 맞춰서 제 손주한테 가장 맞는 걸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훈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던 길에 식당에 붙여져 있는 광고지에서 반찬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거긴 죽집이었는데 반찬으로 나오는 장조림을 홍보하고 있더군요. 먹고 싶다고 자꾸 보채길래 저걸 사줄까 하다가 바깥 음식은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재훈이가 촉감놀이 장난감에 푹 빠진 사이 저는 신선한 고기로 장조림을 만들었죠. 간만에 만들어 보니까 의욕이 생겨서 아들하고 며느리 먹을 것까지 뚝딱 해놨습니다. 특히 아들이 장조림 같은 거 잘 먹거든요. 노느라 허기졌던 아이는 장조림과 함께 밥을 금세 다 비웠어요. 어찌나 잘 먹던지요. 아들과 입맛이 닮은 것 같아서 유독 귀엽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이런저런 말을 붙이면서 식탁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날따라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날이 회사들이 일찍 퇴근을 시키는 날이었나 봐요. 며느리가 아들을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아들은 차에 이상 없는지 잠깐 점검하고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식탁 위를 살펴보던 며느리의 눈매가 가늘어졌어요. 그때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젓가락을 챙겨오더니 아이가 먹고 몇 가닥 남긴 장조림을 얼른 집어먹어 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엄청 짜잖아? 어머님, 지금 이걸 애 먹일 반찬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밥하고 먹는 건데 그럼 내가 싱겁게 해야 됐니? 너희 먹을 것도 만들어놨는데. 저희 먹을 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어떡해요? 간을 이렇게 세게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오늘 회사에서 일도 안 풀려서 짜증나 죽겠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님이 이런 사고나 쳐놓으시고 정말이지 살맛 안 나네요. 어머님, 저희한테 도움 주고 계신 거 맞아요? 이건 민폐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지적 안 하고 꾹 참고 넘어가서 그렇지 어머님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애 보실 줄 아는 건 맞으세요? 제 머리 위로 막말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죠. 며느리가 아무래도 최악인 하루를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밖에서 필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같이 폭발한 것일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저에겐 며느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혼 이전에는 개념 넘치는 며느리가 될 것처럼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막대하고 저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 태도의 변화가 너무나도 가정스러웠어요.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마침 집에 아들이 당도했습니다. 길게 따질 것도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 붙잡고 이런저런 잔소리판을 벌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말했죠. 유신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딱 이것만 물어볼게. 너는 네 마누라 네 엄마 중에 누굴 택하겠니? 내가 앞으로 네 마누라 못 보고 살겠다고 하면, 내 며느리로 앞으로는 생각 안 하겠다고 하면 너는 어쩔 거야? 누구 편에 설 거야? 어머님, 그런 무식하신 질문이 어디 있나요? 지금 설마 제가 애 반찬 잘못 만드셨다고 뭐라고 한 것 때문에 화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쪼잔하게 나오시면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며느리가 짜증스레 받아쳤을 때였어요. 아들이 싸늘하게 식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아있던 재훈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방문을 닫고 나와서는 그대로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어요. 놀란 제가 입을 틀어막았죠. 세상에, 아들이 며느리를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딴 막말을 들였어? 당신이 뭔데? 애 보는 앞에서 그딴 행태를 부렸어? 당신 대체 뭔데 뭘 믿고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하게 굴어? 당신은 우리 엄마의 며느리라는 자각이 없고 우리 아이의 엄마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이야. 또한 내 아내라는 자각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굴 수 있을 리가 없어. 지금 나를 때린 거야? 상황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짜고짜 사람을 때려? 상황? 여태까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착하게 잘해주시는 걸 당신이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점점 기어오르고 있었다는 걸. 누울 자리라고 생각했는지 발을 뻗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결혼을 잘한 게 맞다고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싶어서 얄팍한 생각으로 바보같이 그냥 관망하고 있었어. 당신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아니었네. 당신을 보면 누나들보다 뒤떨어지는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만 같아서 서글프다. 내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는 증명이 바로 당신인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해. 엄마 죄송해요. 이 사람하고는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더 이상 엄마 신경 쓰이시지 않도록 할게요. 잠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자기 아내랑 어린 아이보다 자기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뭐야? 내가 인생에서 딱 하나 반드시 책임지기로 한 게 있는데 바로 엄마야. 나는 돌아가신 우리 아빠 앞에서 약속드렸어. 내가 우리 엄마 꼭 보살펴 드리겠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 편 안 들고 당신 편을 들 만큼 머리 나쁜 불효자는 아니야.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잠깐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제가 빠지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그곳을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를 올려다보는 눈물 젖은 며느리의 눈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객기 부린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있다고요. 며느리가 바보가 아닌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아들 앞에서 상황을 수습할 것을 알았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망감이 교차하더군요. 너무 피곤했고 그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네요. 이튿날 오전에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다소곳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제 앞에서 무릎부터 꿇더군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 같아요. 이게 우선시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의 잘난 맛에 빠져서 제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굴었어요. 어머니께 그래서는 안 됐던 건데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나는 지금 너에게 할 말이 수십 가지도 넘어. 따질 것들이 그렇게나 속에 쌓여 있거든. 그런데 안 하련다. 네? 안 하시겠다고요? 왜요? 어째서요? 넌 어차피 나에게 용서를 빌기로 작정했고
눈빛이 시무룩해진 걸 보니까 앞으로 쉽게 기고만장하게 다시 굴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일단락 된 거 아니겠니? 이미 잘못을 인지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 앞에서 가타부터 말을 얹어봤자 그건 내 기분 풀이일 뿐이야. 기분을 가지고 그걸 내 태도로 삼으면 안 되지. 어머님, 정말요 죄송했어요. 저는 제 기분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고 여겼어요. 기분이 어떻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미흡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유, 자식들에게는 말 안 했지만 저는 솔직히 며느리의 입장을 왠지 알 것도 같았어요. 아픈 양친을 혼자 수년간 간병하고 책임지면서 얼마나 자기 형제들이 원망스러웠겠나요. 아등바등하며 도끼 품고 살아왔겠죠. 뭐든지 철두철미하게 자기 주관 아래 두고 행동을 해야 안심이 됐을 테고요. 본인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풍족하게 받지 않았으면 부모가 됐을 때 더욱 우왕좌왕하기 십상이에요. 며느리는 재훈이가 너무 예쁘고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그게 최선이랍시고 행동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며느리가 싸가지 없이 굴었던 게 이해는 됐지요. 그게 올바른 거였단 건 아니지만요. 저의 용서를 받고 나서 며느리는 아들과 관계 회복에 힘을 썼어요. 저는 말 얹지 않고 둘이 알아서 사이가 좋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둘 문제니까요.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야 아들 며느리 부부가 다시 친근해졌는데 오히려 서먹해지기 이전보다 제 눈에는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아들은 여전히 자기 누나들보다 잘 사는 게 목표인 듯 싶어요. 아닌 척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리지 않고 그냥 두려고요. 이게 삼남매의 운명적인 모습이겠거니 싶거든요. 아무튼 다사다난한 저희 집은 이렇게 흘러가는 중이랍니다.